네, 돌풍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차기 지도자가 된 이 트럼프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가전제품과 한국산 제품을 많이 구매했는데 매우 훌륭한 제품들이었다. 한국에 많은 친구들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다. 네, 말 한마디가 이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는데요. 그저 이 비즈니스맨의 립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참 듣기가 좋습니다. 한국인들이 진짜로 듣고 싶어 하는 말도 역시 빼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쯤 되면 트럼프가 왜 당선됐는지 이해가 갑니다. 미국을 확 바꿔달라. 현재 미국의 민심인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찬가지 심정 아닙니까? 대통령은 천냥빚, 만냥빚 갚는 진정성 있는 대답을 내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들도 좀 이 주판을 튕기는 모습 이제 그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이브 쇼에서 이 주판을 튕기는 모습 요거 다 지적하겠습니다. 제발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박종일 라이브 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금 급무살을 타고 있는데 뒤늦게요. 과연 의혹 전말이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장, 그리고 현경병 전 의원, 이민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운데 딱 앉으니까 이제 뭐 자세가 확 나오는 것 같네. 예. 자, 박종일 라이브 쇼만의 화끈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분 만나면 마이크 들이대고 꼭 이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화끈한 인터뷰 왜 하셨습니까? 오늘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예. 왜? 제가 네, 띄워주십시오. 자, 네. 조순재는 왜 폭로했나? 어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내보낸 이 최태민 씨 의붓아들 조순재 씨의 그 육성 증언 파일인데 이 녹음 테이프는요, 조 씨가 사망하기 1년 전, 한 2006년 정도 생각되는데요.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네, 요 녹취 파일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부터 우리는 부가부는 관계를 봐요. 나 자주 왔어요. 사람들 다 피하게 하고 눈에 안 띄게 온다 하면 모자랄라 요면 다 피하고 우리 뭐 들어갔다 가면 밥은 문간에 갖다 놓으면 영감제에 들어오다가 저 사람은 여자라 하는 걸 저축하는데 그냥 무사히 통과되는 경우를 나는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아 대단하죠. 여자에 대해서는 뭐 동생들이 컴플레인 하니까 그게 좀 힘들죠. 그러니까 도와줍니다. 네, 소문으로는 뭐 대략 들은 적이 있어도 이렇게 직접 육성으로 듣고 나니 좀이 아니고 저는 굉장히 충격인데요. 조순재 씨 증언의 이제 신빙성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최태민 씨를 모셨기 때문에 뭔가 좀 신빙성은 있어 보입니다. 최태민 씨만 모신 게 아니고 최태민 씨하고는 뭐 직접 부자 관계니까 그렇고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 박근혜 영예도 모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박근혜 대통령이 잃어버린 18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네. 사실은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유경재단에도 있었고 영남대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동안에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와 그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잃어버린 18년 동안의 은둔 생활을 하던 박근혜 대통령하고 두 분 사이를 왔다 갔다 해가면서 서로 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 뭐 직접 사실은 영남대 이사 같은 거 했을 때는 거기서 뭐 횡령 같은 것도 좀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횡령 같은 거? 아니 왜 그러냐면 네. 그 사실 일부 증언에 의하면 그렇죠. 그 불법행위했겠죠. 유경재단에서 사실 최태민 씨 일가가 또는 영남대에서 최태민 씨 일가가 많은 뭐 돈을 가져갔다 뭐 이런 증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도 본인이 관여를 했으니까 뭐 그 증언 중에 상당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녹취 파일 내용 중에 좀 충격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순재 씨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는 잘 모르실 텐데 이 조순재 씨의 증언이 왜 이제 그 초점이 되냐면 결국 이 사람은 최태민 씨의 가장 측근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를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 이제 그런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우리가 그동안 말로는 이제 1970년도, 77년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친국을 하고 그때 중앙정부가 조사를 하고 뭐 이 정도 내용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때 네. 당시에 뭐 두 사람의 관계가 그래서 중앙정부 김재규 부장이 조사를 해서 그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최태민 씨 불러서 친국을 하고 이제 관계를 갖다 정리를 해라 뭐 이렇게 등등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 알려진 그렇죠. 이야기인데. 구전으로 전해진 그렇죠. 거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 이후에 즉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뒤부터 사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1982년도에 최태민 씨가 본격적으로 유경재단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남대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게 두 분의 어떤 사적인 관계를 조금 우리가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네. 이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두 분이 오면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두 분만 더 갔다든지, 밥을 예를 들어서 최태민 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자주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오면 그 밥 같은 경우도 그냥 문간에 놔두면 네. 본인이 혼자 들고 밥 들어가서 드세요 이게 아니라 밥 네. 문간에 나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여러 그러면 가지 상상할 수 있는 대목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중앙정보부 조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최태민 씨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 그때 영해 사무실이죠. 영해 그쪽에서 들어가서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 수사에 보면 아예 안 나왔다. 나왔었거든요. 몇 시간씩 안 나왔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좀 상상력.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의 과거 사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봐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게 사실은 이게 보도 언론인의 자세인가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반성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실 그 옛날에 최순실 씨, 지금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서의 최순실 씨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정 입학 같은 영남대에서 부정 입학을 주도를 해서 재단에 그러니까 학교로 그 돈을 넣지 않고 빼돌렸다, 유용을 했다, 뭐 이런 어떤 혐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그런 이 비리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참여를 해서 네. 박 대통령을 모셨다, 지근해서 모셨다, 이런 어떤 증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폭로하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내쳐졌다는 거죠. 최태민 씨로부터.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지시하는 걸 자기가 다 들어서 이렇게 모든 치부라든지 이런 걸 다 했는데, 최순실 씨가 딱 등장하고 네. 최순실 씨가 실세가 되고 의붓아들이니까 아무래도 여동생이죠. 자기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자기는 내쳐지니까 거기에 대한 한이 계속 쌓였을 테고, 네. 결정적으로는 박근혜 후보 당시 2007년도 경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조순재 씨를 향해서 난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원한,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그렇게 정당한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네. 떳떳한 사람이 아닌데 네. 거기에 대한 한 때문에 과장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이런 것도 충분히 이 사세가 이렇게 같은 여자로서 박근혜 대통령 여자로서 이렇게 불편하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한데, 이제 다들 지금 차마 입으로 표현은 못하나 뭔가 사적인 남녀 관계였을 것이다라는 유언비어를 뒷받침하는 발언이 아니었나로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신빙성이 요 발언만으로는 증명력을 충분히 인정주기가 힘든 게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옛날 노태우 시절이었나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나요? 당시에 보고된 보고서의 유언비어 내용이랑 달라요. 왜냐하면 당시에 보고된 유언비어 내용이라고 조선일보에도 한번 보도가 됐는데, 유언비어로서 둘이서 동거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음, 이런 보고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의붓아들이 뭐라고 했나요? 동거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자주 왔어요. 자주 왔었다. 그러니까 동거라는 유언비어도 일단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방에 오래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일설에 따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경수 전에 돌아가신 이 여사님의 어떤 성대묘사를 좀 했다라든가 좀 사교에 빠졌다, 이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럴 수도 있죠. 기도 공부라든가 뭔가 어떤 의식이라든가 네. 이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이 의심은 되지만 이것만으로 그것 봐, 그 유언비어가 맞았어 하기에는 구멍이 좀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의식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사실은 JP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청와대에 있을 때 보면 아침에 한 10시쯤 들어가면 무엇을 하는지 저녁 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이라는 게 그럼 뭐냐? 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얘기들이 일각에서는 이제 뭐
최면술사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태민 그렇죠. 씨가. 네. 그러니까 최면을 걸어서 뭐 유경수 여사의 그 어떤 현몽하는 것 같은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육성을 들려주고 빙의를 해서. 체면 한번 당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전했죠. 전했죠. 진짜 뭐 있어? 저는 체면 당하면 네.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딱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갖고 또 향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향불 같은 거 피워놓고 그것도 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 국가를 위해서 뭘 어떻게 기도하고 뭐 이런 거를 했다는 얘기들이 그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순재 씨가 최태민 씨의 여러 자손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결혼을 6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순재 씨가 5번째,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어머니인 임선희 씨 이전에 그 직전에 태어난 아들로 보여져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딸들이 많은데 아들로서는 그 최태민 씨와의 사이에서 놓은 것은 아니지만 데리고 온 아들인데 남자다 보니까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게 있어요. 네. 특히 중요한 게 1980년에서 98년 사이에 그 잃어버린 아까 18년이라고 표현도 하셨는데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집중적으로 최 씨 일가들이 재산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재산들을 환수하고 몰수할 때에 그 히스토리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인터뷰 하나 더 들어보죠. 구국선교단, 그다음에 뭐 유경재단, 그리고 영남대 등에서 핵심 역할을 이분들이 맡았었는데 한때는 그 최태민 일가와 함께 박 대통령 측근이었던 이 조순재 씨가요. 왜 이런 폭로를 한 건지 궁금한데 그 녹음된 뉴스파 하나 더 좀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영양제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조선하고 그랬어. 우리나라가 너르시 출신입니다. 청국장을 좋아해가 청국장 맨날 우리나라 청국장 해준다고 일본에 가서 또 일본서 사오고 그랬어. 우리 모친이 돈보따리 들고 가서 그 저 지구단 사무실에 그 뭐 아파트 하나다 그거 앉아가 우리 모친이 돈보따리 납부고 그래가. 그리고 이 사람도 한 일본인데 우리 모친 만나는 거 만나가지고 사람대로 인간이 된 거지. 여러 가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조순재 씨는 그 최태민 씨 5번째 부인 임선희 씨가 최 씨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원래 전 남편에서 애에서 낳은 아들인데 그런데 이 임선희 씨가요.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끔찍하게 챙겼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만약에 사생활 속에 박 대통령하고 최태민 씨가 만약에 남녀 관계였다면 임선희 씨가 부인인데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끔찍히 챙겼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딸들이 사이좋게 지낸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네,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그렇죠. 가죠. 시간적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1994년에 이제 최태민 씨가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면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공허함이나 공백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시기에 임선희 씨가 또 그리고 그 임선희 씨에서 난 최순실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에워싸면서 정계 복귀 또 그리고 이제 대선 가도록 하는 길에서 일정하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취재한 거 보면 사실 1985년까지 그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었거든요. 독일에 있다가 86년에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만나요. 그 유경재단 무슨 행사에서 만난 이후에는 사실 주로 그러니까 그 임선희 씨 관련한 흔적은 안 나오고 주로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아주 가까운 거라서 거의 24시간 같이 있다시피 했다. 이런 증언들이 많아요. 그런데 98년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할 때 선거 자금을 임선희 씨가 직접 들고 왔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지금 그 진술이 나온 거 글쎄 아닙니까? 이제 그 진술인데 그때는 이제 정윤회 씨도 사실은 거기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보궐선거 때 정윤회 씨도 사실 거기에서 그 보궐선거를 그럼요. 돕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보좌관도 하죠. 그때는 그 최순실 씨 일가가 상당한 정도로 그러니까 임선희 씨를 비롯해서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 전부 다 그 보궐선거에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그거는 금전 문제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네. 기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취재를 근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내용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요거 인터뷰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것도 대선 바로 직후인가요? 하루 뒤에. 바로 뒷날이죠. 뒷날. 12월 20일, 그죠? 12월 예, 20일 맞습니다. 날 죽습니다. 이분이 사망합니다. 좀 바로 그 놀랐죠. 다음 날. 어우, 입 벌리는 거 봐봐. 이거 굉장히 놀라서 그런 거지 지금. 바로 다음 날 사망했어요. 예, 바로 다음 날 그 돌아갑니다. 병명 대선 바로 사인은 다음 뭐였어요? 날. 사인은 심장마비 뭐
지병으로. 지병인데 이게 죽음에 대해서 이분이 정확히 나이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봤자 뭐 젊었겠죠. 얼마 그렇게 많이는 안 했을 것 많은 같은데. 나이는 아니죠. 박희태 씨야 또 의문의 박희태 죽음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분들하고 동갑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원래 문화관광 그 옛날 문화공무부라고 그랬죠. 똑똑한 사람이죠. 그게 비서관을 했던 출신이고. 근데 이제 지금 쭉 보면 이제 그 임선희 씨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보면 굉장히 가까웠던 게 2000년도에 팔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노래까지 불러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렇다면 그 정도 관계 보고 제가 이제 98년도에 그때 달성에 출마했을 때 그때 제가 현장에 한 달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현장에 취재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 엄삼탁 씨하고 이제 엄삼탁 씨는 그때 국정원 간부 출신이니까 씨름협회 회장. 워낙 현금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뭐 선거 이 규모도 컸고 사무실도 너무 좋았고 또 사람도 많았고. 근데 이제 반대로 이 박근혜도 처음에 이제 입문을 했는데 대부분 당에서 지원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사무실 제가 자주 안 갔는데 보면 밥도 거기서 다 해서 먹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다 해서 먹고 이제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박근영 씨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박근영 씨가 이제 와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근데 굉장히 두 분 사이가 대면대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매 사이면 뭔가 이렇게 반가워야 되는데 거의 뭐 악수 한 번만 하고 이제 끝나는 사이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이미 벌써 유경재단 가지고 굉장히 그렇죠. 이미 싸움 다 이유죠. 끝난 한 이유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상태로 보면 당시에 이제 저 입문했을 때 여론조사는 안 좋았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엄삼탁 씨가 워낙 월등하게 이겼는데 문제는 그때 당 박태준 씨도 와서 막 엄삼탁 씨에 대한 지원 유세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딱 이제 승리를 직감한 게 뭐냐면 시장을 갔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할머니가 그냥 울어요. 그냥 다 우는 거예요. 그냥 이 선거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들 엉엉 울고 그냥 뭐 아주 그냥 그 장면 자체가 이거는 선거가 끝났다. 거기 보면서 이제 완전히 나중에는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가 아주 짙게 배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짤막하게 얘기하면 그때 그 여론조사는 지금 저 트럼프 거보다 훨씬 더 많이 틀린 겁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 엄삼탁 그 전 기조실장, 안기부 기조실장이요. 압승을 하는 거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6대4, 6대4도 안 돼, 6대3 정도로 그 엄삼탁 씨가 했고, 엄삼탁 씨가 그때 돈을 굉장히 많이 써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 달성에 가면 그 지나가는 개도 10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이럴 정도의 얘기가 있을 때 그때는 오셈법이 없었으니까 불법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불법이죠, 그거. 불법이에요. 아니, 엄연히 불법이죠. 그 강아지를 잡아야 되나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하튼 돈을 많이 쓴 때 상대 후보가 그래서 하여튼 엄삼탁 씨가 당선된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영남에서 그때 당선되면 첫 번째 당선되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나중에 지금 얘기했듯이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고 할머니가 그 할머니들이 시장에서 채소 팔고 이런 분들이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 불쌍한 형님. 불쌍하다고 아이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돈을 뭐 그때 뭐 3,000원도 꺼내주고 5,000원도 꺼내주고서 나중에 그 선거 끝나고서 그걸 모아봤더니 그게 몇백만 원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그 사실 그때 돈은 박근혜 후보는 별로 없었어요. 현장 얘기 더 재밌는 거 없었어요 그 당시? 아니 저는 그때는 엄삼탁 씨 사무실에만 있었어요. 왜일까요? 거기 먹을 게 많거든. 먹을 게 많거든요. 먹을 게 많고 하니까. 솔직해서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한번 제가 그래도 이제 왜냐면 그쪽에 가면 좀 끓여 먹고 있는데. 그쪽에 가면 이제 밥을 그냥 그 밥만 이렇게 해줍니다. 밥만 다들 퍼서 이렇게 주고 거기 가면 또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다들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는 보면 이제 아가씨도 많이 있고 한데. 고기도 그래서 있고. 기자들이 대부분 다 엄상탁 씨 사무실에 다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그렇죠. 나왔죠. 바라보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모르는 게 착각한 게 뭐냐면 여기는 할머니만 있었다. 네, 왜냐하면 그럴 때 거기도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뭐 울음 바다입니다. 그냥 연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박근혜 당시의 후보에 대한 이 향수들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오늘 이현종 우리 위원이 너무 제가 커밍아웃 참고로 커밍아웃하는 날이야. 참고로 이제 조순재 씨가 네. 1938년이고 69세에 사망한 거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요? 예. 그럼, 네. 그런데 이제 그럼 이 뭐. 조순재 씨가 지금 보면 최태민 씨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자매들, 배다른 자매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성적이란 말이에요.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감정적이죠.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실 조순재 씨 우리가 지금에서야 뭐 2007년을 돌아봐서 그렇지 당시에 MB 쪽 이 사람들 특히나 이제 정도원 의원 같은 경우는 여론이라든지 또는 뭐 종교라든지 이쪽 파트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걸리지 않습니까? 또 조순재 씨와 관련한 최태민과 관련한 뭐 폭로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쪽 이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MB도 상당 부분, 그러니까 MB 진영에서도 상당 부분 진실에 접근해 있었다. 그런데 결국은 근데 어쨌든 MB가 대통령 된 다음에 영남대를 도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좀 안 가죠. 사실 실제로 아무리 이겼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 이상의 어떤 진실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상당 부분 뭐 그 정치 보복일지라도 정도원 씨가 그 옆에 있었는데 그런 내용 다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다 폭탄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국민 다 입장에서는 그 뭔가 MB 딜이 정부도 있었다, 이렇게 본 딜이 거예요.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MB 정부도 이 사태의 일종의 방조범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딜을 위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 사실을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라는 그럴 거랑 수도 있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아까 좀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으로서 이 조순재 씨가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이유를 두 가지를 꼽았더라고요. 하나는 저도 봤어요. 대선 때 MB랑 토론을 할 때 누구누구 알지 않느냐라는 상대 진영 쪽의 질문에 대해서 거기 분명히 조순재도 나왔는데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 후보였죠. 모릅니다. 한치 의심도 없이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누구는 알고 조순재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한 네. 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 1번. 두 번째는 더 큰 이유는 사실 이건 명분인 것 같고요. 더 큰 이유는 그 최태민이 그렇게 쌓아 올렸던 그 수많은 재산을 최순실을 위시로 한 그 자매들이 여긴 아들이 없나 보죠? 이미 네, 없습니다. 네, 딸만 없습니다. 넷이에요. 네. 아, 우리도 딸만 넷이네. 네. 우리 딸만 넷이군요. 네. 최순실을 위시로 한 딸들이 뿔뻑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아마 그게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2006년도에 폭로할 때도 좀 약간 금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폭로를 한 게 아닌가 부려먹고 싶어요. 네. 나는 결국은 씨가 다른 의붓아들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예 이제 팽쳤다. 여기에 아니,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거는 그러면 아버지하고 따져야지. 그걸 최순실 씨하고 따질 문제는 아니죠. 아버님은 왜냐면 그때 이미 아니죠. 돌아가셨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그때. 상속인이에요. 상속인 자격은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아니요, 아버지를 의붓아들로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아버지의 계산은 상속되지 아버지가 않습니다. 왜- 제가 법조인이에요 지금. 제 변호사가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5번째 부인의 딸들한테만 상속을 했느냐 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지. 그걸 예를 들어서 조순재 씨가 지금 뭐 최순실 씨한테 그거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네. 94년에 최태민 씨가 죽었으니까 그 전에 그 재산을 물려줬을 거 아니에요. 물려줬을 때 아버지하고 뭔가 협상을 잘 근데 하든가 제가 볼 때 이거 법적으로 하든가 유언으로 그랬어요. 물려줬어야지 이 아들한테 가는 건데 영생할 이게 줄 알았겠죠. 그냥 상속으로 해버리면 한 푼도 안 가죠. 한 푼도 안 가고 왜냐면 내 손을 같이 우리나라 더럽혔는데. 상속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손을 같이 사실 더럽혔으니.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순재 씨는 자기가 어쨌든 억울하잖아요. 뭐 충성 다 했고 최태민 씨한테도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도 충성 다 했고 또 박근혜 씨한테도 충성을 다 했던 걸로 알아요. 유경재단 때부터 해서. 그리고 모른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박근혜 씨는 영남대 이사장이었고 자기는 영남대 이사였거든요. 당시 네. 4인방이 맞습니다. 역할을 했는데 네. 4인방에 거의 뭐 수장. 수계라고 할 뻔했네. 수장이었어요. 뭔가 걸 다 했는데 충성을 다 했는데 모른다라고 얘기한 게 그날 모른다고 얘기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자기가 뭔가 권력이든 아니면 또 돈이든 요구를 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권력 옆에서 모든 치부랑 다 했던 사람이 그 몇 년 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지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담판을 하려고 만났거나 혹은 계속 최순실이나 혹은 박근혜 씨한테 달려가서 뭘 하려고 계속 했다가 그것들이 계속 안 들어줬다. 그렇겠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네. 부인까지 했다. 이런 누적된 어떤 한이 네. 표출된 게 아닌가 아니 싶은 한 가지만 좀 네, 한 더 가지만 짚어놔야 하고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이 대목이 네, 주제로 뭐냐면은 당선되죠. 이 최 씨 일가들이 상속 과정이나 여러 횡령이라든지 이런 상황이나 정황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상속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게 현재수 나온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거 적용할 필요도 없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환해서
소급해서 하는 네, 부분을 현경병 검토해야 전 돼요. 의원을 책임 총리로 보내면 딱 돼, 그럼. 자, 화끈한 인터뷰 외에 꼭 묻고 싶은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떼주십시오. 네. 최순실은 왜? 네, 최순실 씨 관련해서 어제 보도된 이 성형외과 말고 또 다른 병원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노화 방지 전문 병원이라고 합니다. 네, 성형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는데 회원권이요. 야, 1억 5천만 원이라고요. 옛날에 우리 그 서울시장 1억 뭐 7천만 선거 때 원입니다. 1억 7천입니까? 1억 7천이요. 잘못했습니까? 그것도 이제 싼 게 1억 7천이라고 나경원 했어요. 그 후보가 그때 1억 원 피부과 다녔다 그래서 막 말이 많았고 그게 물론 무혐의 처리됐지만 아니 오보임이 밝혀졌죠. 네, 오보임은 밝혀졌는데 이건 진짜예요. 이건 오보가 아닌 거죠. 네. 1억 7천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저 야. 궁금한 게요. 아니 저 가보신 적 있어요? 병원에 회원권이라는 게 이게 입회 보증금 얘기하는 네, 거죠? 보증금 내야 되는 피부과 다녀보신 적 있어요? 아니 저는 가봤어요. 어머. 그러면 저 빛나는 아니 피부. 다른 일로 해서 모임을 하는데 그 장소를 빌어서 가봤지만은 네. 사실은 우리 그 성형외과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이대 입구라든지 신촌 주변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압구정동으로 다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마침 이제 이번에 또 나온 부분이 이번 경우는 차병원의 계열사인 차움 병원인데 여기가 이제 회원권들을 하는데 제가 봐도 건물이 굉장히 좋아요. 안에 수영장도 다 있고 그 예? 건물이 병원에 수영장이 있어요? 아니야, 그 아니야. 회원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서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건물이 여러 최순실 가지- 씨가 사는 그 건물인 거잖아요. 아니요 차움. 그거하고는 다음 아니 차움에 그 건물에 살걸요? 차움이 2, 3층을 쓰고 최순실 씨가 10층을 쓸걸요? 뭐 그 건물이 네. 오피스텔 건물이 워낙 경영이에요. 많아가지고 주상복합이에요. 네. 신사동. 많은데 그 신사동에 네. 밑에 있을 그 겁니다. 고급 강남은 슈퍼마켓 웬만하면 그분 예, 근데 요 건물이니까. 신사동 요 건물 나왔으니까 제가 어저께 김기춘 비서실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최순실 씨 관련해서 옆에 계셨잖아요. 네, 진짜 전화를 직접 받았는데 그 최순실 씨 관련해서 뭐 이름은 들어서 나도 뭐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근데 어제 막 김기춘 그 비서실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 많이 하면서 그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발레 파킹하는 사람이 본 적이 아니, 있다. 그러니까 최순실 자체를 일단은 첫 번째로 뭐 이름은 들어서 뭐 모른다고는 하지 알기는 아는데 내가 그분을 직접 대면한 적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자기는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발레 파킹이라는 건 운전하는 사람이 대신 이거 해달라는 거지. 저도 뭐 기사 있어서 봤지만 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발레 파킹이 의미가 없잖아요. 발레 파킹 하는 거 그거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운전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발레 파킹 한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사무실은 광화문 빌딩이었지 절대 신사동 빌딩에서 차순실 씨하고 같은 빌딩 산 적은 전혀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제가 이제 더 추가 질문도 쫙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최순실 일가가 얼마나 농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사실정으로 그거를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아니 해야죠. 그거는 정정을 해드릴 부분이 아니고 일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의견을 여기서 전달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금 해명이 다 맞는다고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아니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요?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그 김기춘 전 실장이 하고 싶은 말씀은 딱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평창동을 벗어난 적이 없다 40년 동안에. 그런데 내가 뭐 여기서 벗어나서 저 그 신사동에 가서 그 사무실 한 최순실 적이 씨 사무실에 거기에서 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거 있었던 적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저 일부 기사나 뭐 이런 데서 어디 자꾸 지금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건 오보다 이렇게 나오는 분명히 하죠. 것도 그 거기는 거기대로 뭔가 하여튼 확인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보도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 보면 현재 여튼 뭐 그런 보도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김기춘 전 실장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한 정도까지가 네. 팩트로 그- 확인이 네, 된 거죠. 요건 정리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성형외과 얘기합니다. 성형외과가 네, 궁금한 게 네. 근데 우리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형외과가 뭐 200억의 국고를 지원받고 해외 순방할 때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고,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모르겠는,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쭙는 건데 경제사절단에 나갈 때 우리가 성형외과가 의사가 같이 나간 적이 있어요? 저도 청와대 구분해야 출입 기자 오래 했는데 정부로부터 그런 적 지원받은 거는 이제 그런 차원병원. 적못 차원병원. 그다음에 이제 해외 간 거는 그러니까 K모 이제 성형외과라고 그 있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인. 네, 그게 하는 다른 병원인데 거죠. 문제는 그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그냥 일반이에요.
일반인데 그러니까 그 진료 과목을 성형외과로 해서 하는데 이분의 처남이 그 바로 건물 밑에서 관련된 이제 화장품 회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품을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김모죠? 그렇죠. 예. 김모 씨라는 그런 분이. 근데 이제 이게 그 해외 순방 같은 경우는 보통 대기업군하고 중소기업군 이렇게 두 개가 갑니다. 경제사를 가는데 맞습니다. 대기업군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에 안 끼면 완전히 찍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KT가 한번 못 따라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KT 이제 그 관련해서 KT가 이거는 이제 사장이 이제 그때 KT는 어차피 정부에 입김이 있는 데니까 KT 아마 회장이 연임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소문까지 날 정도로 상당히 굉장히 그 순방하는 사람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의 이름으로 가서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 국가에서 볼 때는 이거는 그 얼만큼 나라에서 보증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작은 성형외과, 이것도 성형외과도 아닌 데서 조그마한 화장품 회사, 일반. 그 회사를 우리나라의 대표 상품으로 가서 대통령이 가서 그 장면 보시면 대통령이 직접 가서 거기서 가서 이 제품도 설명도 듣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화면에 다 나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가라는 이야기죠. 저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데 이게 참 그러니까 저 선물을 있을 그걸 수- 또 선물 세트를 해서 주로 외국인 이제 그 사절들한테 선물도 했다고 그래요. 청와대 선물로 청와대에서 했어요. 명절 때. 이분 그러니까 돈 많이 버셨겠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완전히 토털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장면은 뭐냐면 이 성형외과 일반의 네. 원장이 모두 연관이 되는 의료기기 사업도 해요. 요즘 그래서 그러면- 누구 개그맨이랑 소송 붙었잖아요. 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 따로 이 있고 모양. 의료기기 회사 따로 있는데 지금 저게 박람회장인데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박람회장인데 콕 집어서 박 대통령이 저기를 가서 저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게 그 의료기기 그 사업 그 부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박람회장에서 어떻게 저기를 콕 집어서 가서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힐 수 있느냐 하는 바로 이게 그 점입니다. 의전비서관하고 관계 있나요? 이게 일정 딱 집을 때 어디 들리셔야 됩니다. 이게 다 정해져 이거는 있거든요.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다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네. 이 부속실장. 네, 저런 박람회도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갈 때 어디 지점에 딱 거기를 들른다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동선이 다 정해져 다 동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배치니까 저기는 벌써 이미 가기 전에 저기는 들린다라고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저게 그냥 우연히 들리고 이게 아니에요. 우연히요? 저게 저런 게 없어요. 대통령 행사는 현이가 저기에도 야단 카메라가 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혹시 그냥 우연히 찍은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예, 지금 이미 본의 다 아니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야단 만든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 원래 대통령이 일정을 잡아서 참석하는 장소는 행사장은 더더욱이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굉장히 신원하건이나 거기에 주변에 있게 되는 인물을 선정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자꾸 이제 일반의 부분이 나와서 그런데 제가 그 지금은 압구정동이 워낙 많아져서 그렇습니다만은 저것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과거에 양강으로 있었던 이제 그 이대 신촌 거리에 그 성형외과 의사들이 쭉 있었습니다만은 상당수가 성형외과 전문의 또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들이 하고 있었어요. 상당수가. 잠깐만 그래서- 일반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전공 의기는 한데 아니요. 지금 이 경우는 김모 원장이 그 전문의 과정 그러니까 레지던트 과정도 안 안 거친 했어요. 예. 일반 그 그죠. 인턴만 한 그쵸. 그것도 1년을 한 일반의예요. 그래서 의사 국가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증을 얻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솜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너무 일반의 부분에서 나오다 보면 그리고 일반인 상당수- 중에서도 또 예. 훌륭한 사람 있죠. 뭐. 예, 아니, 근데 많이 나올 수 우리가 있어요. 이제 일반인이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은 보통의 아주 큰 대학병원의 누구도 대통령 순방하는데 3번씩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전문의도 아니고 대학병원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성형외과의가 따라갈 상황도 아니고 동네 병원이죠. 그 특히 어떻게. 따로 아니, 있는데 이 거기다가 일반이가 예.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게 서울대 외래 교수 위촉됐다는 그건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아니 서울대 교수가- 병원에 그 교수로 위촉을 하는데 일반의를 그 성형외과 그런 건 부문에 없죠. 외래 교수로 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서울대 그 강남센터라는 데가 그 건강검진센터예요.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거기에 성형외과 과목이 필요 없는 데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거기 이 사람을- 검진만 하는데 그렇죠. 여기는. 강남센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을 위촉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위촉해놓고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2주 만에 해촉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근데 마침 또 대통령 주치하신 분이
서울대 병원장으로 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리저리 해보면 이게 우연일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볼 땐 우연일 수 없습니다. 예. 최순실 씨 정말 스케일 커요. 딸도 한 달에 2천만 원씩 펑펑 쓰고 이런 말 들으면 막 화가 나. 지금 아르바이트 시간당 6,000원, 5,500원씩 벌고 있는 6,030원. 6,030원입니까? 거기까지 올랐습니까? 예. 정말 속 탈 것 같아요. 이게 고등학생이 막 2천만 원씩 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일가 식구들이요. 1억 7천만 원짜리 성형외과 회원권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르재단 직원들도 돈을 아주 펑펑 썼어요. 직원 월급 굉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칭찬해야 하는지 참 모르겠는데 기업들에게 거저 걷어들인 이 눈먼 돈으로 미르재단이 돈잔치를 했다고 하는데 TV조선이 이것도 단독 입수했는데 명절 휴가비가요. 그 이사분인가 그 부분이 1,200만 원. 그리고 뭐 사무총장은 1,300만 원인가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이 주고 본부장 980만 원, 30대 팀장도 이거 신의 직장이에요. 신의 직장. 그죠? 아니 예. 굉장해요. 근데 여기 뭐 다들 말이 없어요. 원이 벙벙해서 뭐 매출을 뭘 기록했길래 이럽니까 이게? 지금 매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매출 아니고 재단이라는 게 돈을 쓰는 데죠, 사실. 돈을 막 써도 이게 이렇게는 쓰는 안 데인데 하죠. 문제는 재단은 원래 이제 월급이 재단이 짠데. 원래 설립을 하게 되면 재단이 어떤 가용할 수 있는 재산과 기본 재산이 있습니다. 재단을 운영하게 되면 기본 재산을 많이 해둡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 재산 가지고 돈의 이자 돈으로 가지고 사실 재단을 운영하는 게 정상적인 재단이에요. 지금 관음클럽이라든지 저희들 언론인 클럽 같은 경우 보면 관음클럽 같은 경우는 정종 회장이 이제 돈을 갖다가 많이 이제 투자하셨거든요. 그러면 관음클럽 예산은 거기를 다 투자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자들을 위한 뭐 대부분 연수할 재단이 다 그래요. 모든 네. 재단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미르 재단은 대부분의 돈이 가용재단으로 가용예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본 재산 얼마 되지 않고 거의 한 80% 이상이 가용재단입니다. 예산입니다. 그러면 돈을 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문제의식이 뭐냐면 지금 아직 검찰이 이 조사까지 안 들어가는데 과연 이 재단에 지금 돈이 얼마나 남아 있냐는 것이거든요. 그거 왜 취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아마 남아있는가? 검찰에 수사를 할 텐데 지금 네. 만약에 이 보통 평균 연봉이 한 8천만 원, 9천만 원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들은 뭐 1억 5천만 원 되고 근데 지금 명절에도 저렇게 돈을 줬잖아요. 네. 저런 식으로 지금 벌써 작년부터 설립이 돼서 줬으면 상당한 돈이 흘러갔을 것이고 750억 중에 얼마나 남았는가? 774억이죠. 774억입니까? 아니 근데 저는 좀 의문이 이게 재단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그 재단에 출연할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세금을 안 내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들이 재단을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 재단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재단 돈을 이제 뭐 횡령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탈세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단을 만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단 돈에 함부로 손을 못 대게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두 개의 재단은 사실은 그냥 써버려도 되는, 그러니까 재단의 기본 재산을 건드려도 되는 돈이 774억 중에 한 뭐 650억 정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현재의 재단 규정에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쫙 처음부터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열이 뜨거운 거 굉장히 화가 나네요. 그죠? 네, 화끈한 인터뷰 왜 이번 세 번째는 이겁니다. 떼주십시오. 네. 네. 더 까먹어요 제가. 네. 한때는 무서운 게 없었던 문학의 황태자 차은태 씨. 네. 오늘 오전에 검찰 조사를 위해서 이제 서초중앙지검에 도착해서 호송차에서 내려서 이제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부당하게 얻은 권력으로 힘을 휘둘렀던 사람들의 말로는 결국 비참한 것 같습니다. 절대 나쁜 짓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최순실 씨 그 최측근이자 문학의 황태자로 불리던 이 차은택 씨에게 오늘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하기로 했는데요. 이 죄 이름이 횡령 그리고 공동 강요죄입니다. 자, 임 변호사 이거 죄질이 어떻습니까? 이거 형량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요거보다는 저는 횡령 강요 요 부분보다는 더 큰 문제가 직권남용 같거든요. 물론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공무원이어야 공무원 아니잖아요, 이 사람. 일부 공무원이었잖아요. 공무원 했어요? 네. 문화융성 단장,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 단장, 이거 공무원입니다. 무슨 단장이었잖아요. 어. 그런 사람이 뭐 지분도 뺏으려고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요직에 앉히려고 하고 한 거는 더욱더 큰 직권남용이라는 더 큰 죄로 의율 가능할 것 같은데 뭐 등에 들어가 있겠죠. 직권남용이 더 큰 죄입니까, 근데? 큰 죄 아니에요? 큰 죄 아닌가요? 아니, 그걸 이거 뭐 누가 변호사님? 우리한테 물어보시면 누가 변호사님?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네. 말씀드릴게요. 왜?
그 직권 남용의 경우에는 아마 나중에 가면은 그 2014년 8월에 차은택 씨가 문화융성위원이 됩니다. 이때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국가 공공사업 곳곳에 빨대를 꽂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창조경제추진단장을 하면서 전국 시도별로 전부 그걸 설치했잖아요. 그 부분을 관장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직권 남용도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쵸, 높죠. 5년 네. 정도니까. 그리고 횡령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횡령 정도가 아니라 특경법으로 가야죠. 그렇죠. 네. 50억 이상이면 당연히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 형량이 10년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시겠지만은 워낙 그 죄질이 안 좋은 전형적인 국정농단의 사례입니다. 이게. 죄질이 안 좋다는 게 저는 이제 어떻게 또 느껴지냐면 이겁니다. 이 사람들 송성각이라든지 또는 차은택이라든지 이 우리가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대개 제일기획 출신들이에요. 그러면 제일기획이라 하면 우리나라의 광고 외국계 회사 빼놓고 우리나라 광고업계 최고봉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 계열이고 들어가기 또 힘들고 또 가장 광고계에서 하이클래스인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죠? 묻어버릴 수 있다. 이건 거의 무슨 이 영화 넘버 3 조폭들 하는 그런 신세계들. 예, 그 신세계. 신세계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용어가 바로 그 최고의 하이클래스인 사람들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몇 년을 산다 어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죄질이 나쁜 거죠. 그건 자범이죠, 거의. 지금 보니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네요. 조금 전에. 이 공동광용 횡령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최종 확정. 일단 이거는 뭐냐면 증거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것. 일단 녹취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요죄 그 녹취 파일이 있으니까 일단 구속영장이 빨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먼저 해당한 게 아닌가. 근데 저기 예, 사진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동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차은택 씨가 맞느냐 이게 지금 인터넷에 어마어마하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지난번 최순실 씨처럼 최순실 씨도 한때 대역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에서 왜 지문까지 제출을 해서 대조해 본 결과 최순실 씨가 맞다 이렇게 발표까지 해야 될 정도로 이제 대역설에 시달렸는데 차은택 씨의 경우에는 훨씬 더 그런 설에 휘말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저기 보면. 근데 우리가 저렇게 저 뭐라고 조금 쉬운 제가 말로 설명을 뭐라고 드리면 합니까? 예. 이게 이제 구치소에 가거든요. 네.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구치소 입감을 할 때 네. 하여튼 모든 걸 다 벗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장치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거기 몸에 숨길. 네, 그러면 몸에 이제 숨길 수가 가발도 없어요. 무조건 네, 벗어야 이것도 되는 이제 거예요? 일단 탈의를 해야 됩니다. 가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차은택 씨가 모자를 주로 쓴다든지 아니면 입국할 때는 이제 그냥 이 가발을 써서 네. 이제 몰랐는데 실제로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 다 벗고 거기서 주는 옷만 입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혹시나 뭔가 숨길 수도 있고 또 뭐 흉기를 숨길 수도 있는 등등의 할 수가 가발 있기 속에다가 때문에 또 뭔가 그렇죠. 가발 칼을 속에 예를 들어서 숨길 뭔가 수도 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두 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 5시에 출두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만들면서 그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사진 잘못 가지고 온 거 아니냐. 차은택이는 분명히 머리에 있는 사람인데 왜 저 사진을 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차은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진을 찍으면서도 근데, 예.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옆으로 보면 굉장히 좀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저렇게 보면. 그래서 법조에 계셨잖아요. 나 저 장면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있었던 건 아니고 취재를 했죠. 취재했죠, 법조에서. 여기 법조에 있어. 나는요, 원래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이게 옷을 갈아입는 건데요. 그래서 아닌가요? 아니, 그 대목이 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대요. 나는 이미 구속될 걸 확신하고 아니 있으면. 그렇기도 하고 네. 본인이 뭐 어차피 이거 구속될 것 뻔하고 그러면 본인이 아예 옷 왜 그러냐면 바꿔주세요, 그래 그냥. 왜 그러냐면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나와서 조사받을 때도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빨간 옷을 입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구치소에서 네. 그 옷은 좀 곤란하다 그러면 네. 그거는 이제 바꿔 입는데 본인이 뭐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아마 차은택 씨가 본인이 이제 차은택 씨에 대한 조사는 지금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백할 부분은 빨리빨리 자백한다잖아요. 그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처음 공항에 딱 왔을 때부터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백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은 제가 자백할 부분은 자백하고 부인할 부분은 부인하겠지만 자백할 부분을 빨리 자백함으로써 제 말의 신빙성을 충분히 얻어내겠습니다라는 말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 역시도 저는 참여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지금 이런 부분은
별로 덜 불리한 부분은 빨리빨리 자백함으로써 지금 수사를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자, 뭐 아니면 본인이 했든 빨리 인정하고 네. 빨리 가자. 그러니까 저 감옥으로 가자. 뭐 이런 그런데 각오를 하고 왔어요. 네, 구속영장 발부도 안 됐는데 옷부터 갈아입고 구속된 걸로 하는 건 난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지금 제일 그 화제인 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역. 최순실 씨는 대역 네. 논란에다가 본인이 끝까지 지금 본인이 입고 있던 옷을 입고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는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수들이 입는 옷을 나는 입을 이유가 없다. 이걸 항변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많아요. 네. 지금 자세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옷이 따뜻해요. 저기 중국 상해에서 온 바람에 얇은 옷을 입고 왔을 텐데 저 옷이 솜이 들어가서 좀 그래도 아직 구속 여부가 확정 안 됐는데 아예 수영복을 입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긴급 있습니다. 체포했기 때문에 긴급 체포해서 긴급 체포했기 때문에 일단 사실상 구속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구속으로 긴급 본 체포.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법조 출입할 땐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저 수의도 본인이 산다고 하대요. 예, 맞습니다. 삽니다. 본인이 산다고 하던데. 아니 나라가 주는 아니요. 게 있고요. 그때는 조금 사는 게 있어요. 색깔 좋은 걸로 할 때는 삽니다. 그건 이제 합니다. 갔다 오셔서 아니 저는 구경도 안 했지만 예. 아니 그런 얘기 간 사람들한테 다음에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는 이제 파란색이라든지 저렇게 네. 한색을 제공해 주고 네. 자기가 필요할 때는 돈을 줘서 솜 있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범털은 솜 있는 거 있고 X 우리 PD가 뭐 영상이 계속 있대요.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